여기 한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림이 말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위안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을 줬다고 해요. 오늘 바로 이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그의 신비로운 그림 뒤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마치 눈꺼풀을 잘라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810년에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시인 하이니리 폰 클라이스가 어떤 그림을 보고 남긴 말이에요. 와,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강제로 내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의 끝을 억지로 보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느낌이라는 거죠. 아니,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사람이 이런 기분까지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그 문제의 그림, 바닷가의 수도승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와, 진짜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 당시 그림의 모든 규칙을 그냥 다 깨부숴버린 작품이에요. 그림의 거의 대부분이 텅 빈 하늘이고 그 밑에는 시커먼 바다랑 좁은 해변이 다예요. 그리고 저기 개미만하게 서 있는 게 바로 수도승 한 명이고요. 이렇게 딱 세 개의 색대로만 그림을 구성했다? 이건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이 그림 하나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두 편으로 딱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끝없는 느낌에 완전히 매료됐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텅 빈 풍경을 보고 막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아까 그 눈꺼풀 얘기를 했던 클라이스트 있죠. 이 그림 보고 몇 달 뒤에 정말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당시 어머니를 잃고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던 15살짜리 프로이센 황태자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 그림을 보더니 아버지, 그러니까 왕한테 이걸 사달라고 막 조른 거예요. 사실 왕은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라 이 그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저 작은 수도승의 고독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으니까 결국엔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파격적인 그림을 덜컥 사주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 나중에 과학자들이 저그의 손으로 이 그림을 쫙 비춰봤더니 글쎄 원래는 저 바다 위에 배가 두 척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프리드리히가 일부러 그걸 덧칠해서 지워버린 거죠. 왜? 이 텅 빈 느낌, 이 고독을 극대화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거였다는 뜻입니다. 아니, 대체 이런 깊은 고독감, 이 우울함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제 화가, 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13살 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하려고 형이 뛰어들었다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익사하고 말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누나랑 아버지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특히 이 형의 죽음은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트라우마가 됐어요. 나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그 죄책감이 그를 평생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삶과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그리고 이런 깊은 고뇌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예술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자연을 이전과는 아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통 옛날 화가들은 어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똑같이 그려야지,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냥 세상을 복사하는 거요. 근데 프리드리히는 정반대였어요.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보이는 것도 그려야 한다. 즉, 자기 마음속의 풍경, 어떤 영적인 진실을 그리는 게 진짜 목표라고 말한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죠. 물론 이런 내면의 풍경을 그리려면 기술도 엄청나야 했겠죠. 그는 기술적으로도 완벽을 추구했어요. 특히 이 세피아 잉크라는 걸 거의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갑오징어 먹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쓰면 빛이랑 그림자의 그 미묘한 변화를 진짜 그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몇 주씩 혼자서 산으로 들로 하이킹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연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 뭐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심지어 낫잎 하나까지 진짜 강박적일 정도로 꼼꼼하게 자기 노트에 다 스케치를 해뒀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프리드리히 예술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모아온 수많은 스케치들, 이걸 가지고 작업실로 돌아와서 대체 뭘 했을까요? 아마 이 그림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의 최고 대표작,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정말 장엄하고 멋진 풍경인데, 여러분, 이 장소, 실제로 있는 곳일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놀랍죠? 이 그림은 사실 완벽하게 조립된 콜라주요 같은 거예요. 저기 방랑자가 밟고 서 있는 바위 있죠? 저건 하르츠 산맥에 있는 바위고요. 그가 내려다보는 저 안개 낀 풍경은 또 작센 스위스라는 다른 지역의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진짜 풍경 조각들을 스튜디오에서 완벽하게 재조합해서 세상에는 없는 아주 이상적인 자연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프리드리히가 말했던 두 개의 눈의 정체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눈으로는 밖에서 자연을 과학자처럼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고 스케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실에 돌아와서는 영적인 눈, 즉 내면의 눈으로 그 조각들을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뭘 담아서?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영혼을 담아서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림에 보면 유독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류켄 피구어라고 불리는 인물들은 그냥 모델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우리, 그니까 관객을 위한 장치예요. 자, 이리 와서 내 어깨 너머로 내가 보는 이 세상을 같이 봐요. 하고 우리를 그림 속으로 초대하는 손짓 같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은 너무나도 기극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혁신적인 스타일은 점점 유행에 뒤처지는 걸로 취급받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뇌졸중까지 앓게 됐고요. 결국 그는 끔찍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다가 1840년에 미술계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역시 위대한 예술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그가 죽고 50년이 훨씬 지나서야 사람들은 그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전시회를 열었다 하면 관람객 기록을 다 갈아치우는 최고의 거장이 됐죠. 우리가 보는 영화, 비디오 게임 같은 현대 문화 곳곳에 그의 영향이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요. 정말 200년 전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도록 현대적이에요. 재밌는 건 프리드리히 본인조차도 자기 예술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내 안에서 뭔가가 솟아올라서 캔버스에 옮겨달라고 해. 근데 그게 뭔지. 내 친구여, 나도 그게 가장 큰 수수께끼라네. 어쩌면 그의 그림이 2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강렬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가 평생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답 없는 질문들, 우리도 마음속에 똑같이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